자, 2025 대선 특집 방송 대선 한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있었던 4명의 주 후보들 마지막 유세 장면을 보셨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면 보니까 좀 뭐랄까요? 지난 6개월도 좀 정리하는 느낌도 들고 찡한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텐데 아까 이제 1번과 연속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셔가지고 두 번째 문제 역시 연관해서 또 향후 전국 전망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인데요. 대선 이후에 당권을 되찾을 것이냐, 되찾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 혹은 또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 김진 위원님께서는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답을 아직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일단 일단 후배들이 쓰는 걸 보고 계시고 지우신 다음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대선 결과에 따라서 3으로 끝나느냐, 앞으로 이제 40% 이상 혹시 김문수 후보가 득표하는 30% 이상 득표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주관식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권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OX 혹은 뭐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진 의원님은 계속 쓰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가장 빨리 쓴 이동학 최고부터 말씀 주세요. 한동훈 전 대표의 운명.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맡기에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윤석열이라고 적으셨는데 왜 윤석열이 포기를 원하고 바로 이분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를 몰라요. 마치 친윤 의원들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뒤에 윤석열을. 거대하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 그렇습니다. 행보를 막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이 법안들 특검들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정치적으로 만들 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유통일당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이미 자유통일당에 뭐 파견한 사람들은 이미 이제 국민의힘으로 많이 들어와서 지금 주류화되어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이 중심으로 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법률적으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탄압을 계속 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란 존재가 필요하고 그러면 자신을 둘러싼 친윤 의원들이 계속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윤 의원들을 뒤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서 용을 쓸 테지만 이 산을 넘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고 우리 김진 의원님은 뭐라고 쓰셨으면 가능성 높다. 오, 한동훈 전 대표의 당권 되찾을 가능성 높다. 자, 근거는? 자, 우선 첫째는 1년 전에 7월에 전당대회 때 63%라고 하는 역대 기록적인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63%.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제 이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일반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 이런 의지가 그대로 응축된 것인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친윤계의 정치 공학적 결집으로 인해서 43%로 쪼그라들었어요. 김문수 후보가 57%를 얻고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와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 친윤계 지도부 특히 한덕수 단일화 공작을 벌였던 것 그리고 이제 김문수가 그런 경선 이 단일화를 거부했던 이런 일종의 이 파동 이런 기타 등등 대선 참패의 첫 번째 책임은 친윤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한 쌍권, 권영세, 권성동을 핵심으로 한 친윤계가 그 책임을 얻게 되고 자, 친윤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년 후에 지방선거와 3년 후에 총선에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당권에 세게 도전할 겁니다. 만약에 3개월 후에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두세 가지의 변수로 좌우가 돼요. 친윤계가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거론되는 인물 이철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런 인물들 중에서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각계 약진 출마를 해서 2차 결선 투표 때 한동훈하고 붙을 것이냐. 한동훈은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권에 출마를 하게 되면 탄핵 찬성 후보는 역시 또 한동훈, 안철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경선에서 탈락했잖아요. 중간에. 한동훈 후보는 43%를 얻었고 최종 2위고. 자, 그러면 관건은 이제는 TK의 책임 당원들이 전체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과반수가 넘는데 이 영남권 당원들이 일종의 현타를 느끼게 되면 이제 친윤계의 구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대통령 선거의 교훈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또다시 1년 전에 전당대회 때처럼 변화와 혁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예. 결국 탄핵 찬성했던 이 후보 한동훈을 대표로 뽑아야 이재명 정권하고 맞설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고 또 무슨 김문수나 또는 이철규나 나경원이나 탄핵 반대 후보를 당대표로 내세우면 그는 투쟁 자체가 안 된다. 이런 현타를 느낄 것이다. 아하,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자, 임성호 대변인. 네, 저는 국민의힘을 믿습니다. 라는 한 문장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을 믿습니까? 사실 저도 예. 1년 정도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있어봤고 어떤 국민의힘을 믿습니까? 이 여론과 이 통하지 않는 선택을 항상 하는 국민의힘을 믿는다라는 여론과 반대 의미죠. 선택했던 국민의힘을 믿습니다. 국민의힘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동학 치고 굉장히 너무 좋아하시는 현타가 것 왔어요. 네. 혹시 민주당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구나? 아니요, 저는 개혁신당입니다. 아, 어쨌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성과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당원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계가 하한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한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윤계라는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내 권력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버릴 준비가 돼 있고 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전당대회와 지선을 염두에 두고 한동훈 대표를 막을 새로운 권력의 인물을 찾아다닐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엄청난 창의성을 발휘할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의 어떤 창의성은 대선이나 총선 선거 기간에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예. 누구 괴롭힐 때 되거든요. 이준석 후보 쫓아낼 때 얼마나 창의적으로 당원 당규 바꾸면서 쫓아냈어요. 저는 예. 그거 보면서 참 국민의힘 사람들 못됐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옹위하려고 새벽에 공고 내가지고 뭐 1시간인가요? 공고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게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 보고 한동훈 대표를 맡기 위해서라면 또 다른 창의성을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교훈을 얻어서 이제 뭔가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정상적인 정당의 범주에서 보시는 것이고 그 정도입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그걸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내부 여론을 들었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제 이준석 후보나 유승민 대표보다 이제 더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오로지 그들의 목적은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 맞겠다에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창의성을 발휘해서 당원 당규 당연히 뜯어고치겠죠. 뭐 여론조사 비율 줄이고 뭐 당원 비율 늘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당원 비율 늘릴 것이고 실제로 개혁신당 당원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국민의힘 당원도 굉장히 더 짜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창의성을 발휘하는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믿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의원님이 반론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임 대변인한테 제가 두 가지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거론되고 있는 친윤계 인물 말고 그 창의성의 인물이 누구인지 그거 하고 한동훈을 대적할 만한. 그렇죠. 두 번째의 질문은 작년 7월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에게 친윤계가 총선 패배 책임론을 뒤집어 씌웠었고 그때도 배신자 프레임이 나왔었고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된 상태였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왜 63%라고 하는 나머지 원희룡, 나경원 후보는 10%대였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대변인한테 묻고 싶어요. 예. 벌써 대선 이후 됐습니다. 저희는 대선 끝났어요 이미. 자, 일단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임성호 대변인. 드리면 저도 한동훈 대표 싫어하는 분들한테 가서 항상 말을 하는 게 예. 있어요. 저희도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도 한동훈 대표 많이 비판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탄핵 찬성의 정상적인 목소리를 낸 분이라서 예. 제가 한동훈 대표를 싫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하신 63% 정도 득표한 그 한동훈 대표 이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최근 그 당내 경선에 의한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원들, 결국에는 전당대회는 또다시 당원들이 뽑는 것인데 그 당원들의 생각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일장의 배순자론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저의 선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동훈에 대적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이제는 친윤계가 아니겠죠. 어떤 권력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또 세울 겁니다. 그들이 아바타. 했던 게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 데려오려고 하고 지금은 김문수 후보로 일종의 포장지만 급하게 바꿔가지고 선거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한동훈 대표를 싫다, 한동훈 대표 너무 싫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최근 추세 그리고 당원 추세를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의 선택지가 과연 나올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이거 예로서 일본만 현실적으로 어떤 인물을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막기 위해서 나경원 대표를 다시 세울 수도 있고 권성동 대표를 세울 수도 있고 뭐 선택지야 뭐 권영세 대표를 세울 수도 있고. 저는 전당대회 자체가 네.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히로 얘기를 해봐야 더 창의적이시. 예, 국민의힘의 미래는 대선 이후에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자 이제 잠시 후에 16분 후에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발표 예정이었어요. 세 분도 이제 방송 3사가 어떠한 결과를 발표할 것인지 예측해 주십시오. 통계학 문제입니다. 자, 세 분의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4번이죠, 그죠? 이준석 후보까지 해서 세 분의 후보가 몇 퍼센트의 득표를 할 것인지 예측해 주세요. 예. 관건은 이제 50, 40, 10%.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50을 넘을 것이냐, 김문수 후보는 40을 넘을 것이냐,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10%를 넘을 것이 이것이 또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관점으로 해가지고 세 분이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여론조사 발표도 아니고 세 분의 예측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 굉장히 어렵군요. 이동학 최고도 굉장히 좀 고심 끝에 예 이게 또 한 번 쓰면 박제가 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또 이 맞추면 엄청난 거고 틀리면 예 하한가가 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평론가로서의 하한가. 그걸 하고 이제 다 쓰고 계신. 자, 일단 이동학 최고의 답이 가장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빨리 쓰시고 보여주세요. 이게 자, 이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세 개를 합해서 100이 넘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렇죠. 자, 15분 후에 방송 3사가 한 출구조사 발표가 예정된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CBS 보도국에서도 8시부터 뉴스특보 박지원 앵커의 진행으로 서현미 아나운서, 이재용 논설실장, 이준규 기자가 출구조사 결과를 다학도로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한판승부 끝이 나도 저희 CBS 라디오와 그리고 보도국의 노컷 유튜브 채널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분이 쓰셨는데 자 일단 쓰신 분 위주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동학 최고부터 볼까요? 예. 이동학 최고는 이재명 53, 김문수 38, 이준석 8%, 최종 투표는 79%로 예상하셨습니다. 네, 투표율은 많이 어쨌든 지난 선거보다 한 예. 1, 2%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5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40%를 넘냐 마냐인데 예. 저는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종 숙제를 끝까지 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지점에서의 망설이는 지점들이 유권자들에게 있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토론회에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예.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오히려 사과를 대국민 사과를 빠르게 했었다라면 만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지점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점을 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도 약간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 예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50% 넘을 것이고 김문수 후보 40, 이준석 후보 10% 못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고 우리 임성호 대변인이 쓰셨다가 다 지웠어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김진 논설위원님은 거의 답을 안 쓰시는데 아무튼 말씀해 주세요. 잔인한 질문이다 이렇게 왜 잔인한 질문이세요, 위원님? 예, 저희가 잔인한 제작진과 함께하고 있는 한판승부. 예. 아니 14분 후에 발표될 출구조사가 있는데 예. 저희가 또 이제 저희 방송 3사를 제외하고는 발표가 바로 발표 없어서 정확성과 예측성이 격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예, 격차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제가 8대 0을 6개월 동안 시종일관 주장하고 예측을 해서 8대 0을 이제 그 정확성에 사실과 부합을 해서 그 정확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 미스터 8대 0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 추가해 주세요. 예. 투표율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80%가 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79 정도? 6시에서 7시 사이에 1.7%포인트가 늘었어요. 예. 6시에서 7시. 예. 그러면 77.8, 7시에서 1몇 %를 더하면 80% 바로 밑에. 79 정도, 79.5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후보에게 50%라는 의미는 꽤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답변 안 한 거예요. 이게 50.5가 되느냐 49.5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50%라 그러면 과반수 후보라고 민주당이 또 그런 거 얼마나 뻥튀기 잘합니까? 예. 과반수 후보라고 임기 초반서부터 밀고 나갈 거예요. 국정 운영의 동력을 더 확보하기 동력 위해서. 내지는 그런 어떤 선동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예. 김문수 후보 필패는 뭐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이준석 후보에게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는다고 해도 저는 정치적으로 돈은 선거 자금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의 초점은 그 절반은 이재명 대표 집권의 초기로 확 가버리고 예. 절반은 국민의힘의 체제 정비로 가버립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선거 전이나 후나 국회의원 3명이에요. 예? 예. 국회의원 3명 가지고는 무슨 보수 재편이나 정계 재편에 아무런 무슨 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없어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크게 매스컴을 많이 탔다. 이거 외에는 커다란 정치적인 의미가 현실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이 10%를 넘는다 해도 예. 저는 그거 곧 잊혀질 걸로 봅니다. 마무리. 예. 자, 임승호 대변인도 답변을 쓰셨나요? 잘 안 쓰신 것 같은데. 정말 잔인한 질문. 야, 이분이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김진 의원님의 네. 후배로서 야.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아까 숫자 네. 분명히 적었었거든요. 이게 정한 1차 답안 제가 다 봤는데 그걸 아까 이동학 그 쓰고 보더니 막 수치는- 지웠어요. 지우고 지금 야. 그 수치는 이제 저만 알고 저도 저만 개인적으로 알고 생각하는 마음속의 수치는 있지만 희망으로. 이게 대변인들 입장에서 그 수치를 말하는 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이게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10분 정도 뒤에 나올 그렇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 생각보다 이제 소위 언론들이나 평론가분들이 분석했던 결과는 다른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분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세 분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 한 40초씩 듣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김진 의원님이 시간 잘 지켜주셔서 먼저 하실까요? 예. 예. 이건 우회적인 어떤 그런 예. 같은데 자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듣는 비판이 위험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예. 현대 정치에서 위험하다는 뜻은 푸틴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처럼 아주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어서 이상한 계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위험한 거는 뭐냐면 과격한 정책, 문재인 정권 초기 전반부를 나라를 흔들었던 난폭한 최저임금의 인상, 소득주도 성장, 경제성을 조작해서 원전 때려 부시기, 울산시장 선거 공작, 통계 조작 이런 거 예. 이런 게 위험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문재인 시즌 2가 안 되려면 본인이 그 무슨 아까 얘기한 방탄 법안 이런 것들 서두를 필요 하나도 없어요. 20초? 네, 공청회도 열고 해서 민심도 살피면서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절대 위험한 인물로 돼서 꼬꾸라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 자, 우리 김진 의원님의 바람 말씀 들으셨고요. 이동학 최고. 저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거 걷어내고 정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대화를 더 많이 시도하고 국민들에게 그러한 정치 결과물을 정치적 효능감으로 좀 돌려주는 그런 정치를 복원한다면 앞으로 경제 위기라든가 아니면 초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전혀 없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파생되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30초. 네, 저는 무엇보다 통합이다. 사실 뭐 이준석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통합을 하지 않고는 국정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거대 입법 권력을 민주당 측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좀 중요한 거겠죠. 만약 기존에 보여왔던 태도처럼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거나 총리직에도 정말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만 하는 총리를 세운다면 그것은 일종의 국민들과의 전쟁 선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동학 최고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분이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한다면 예. 저는 그 부분은 좀 높이 평가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판 승부 대선 특집 방송 대선 한판 드림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